자, 이번에 살펴볼 건 신학로 개척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신학로 개척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는데, 좀 집중된 특정한 부분만 나오죠. 주로 이제 신학로 개척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과정보다는요, 주로 이제 신학로 개척의 결과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결과 부분이. 그래서 뭐 상업혁명이라든지 뭐 가격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왔던 거죠.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학로 개척을 볼게요. 신학로 개척은 이제 그 서양이 이제 이걸 통해서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그다음 남미 지역, 북미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대항해 시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개척 배경을 보면요. 일단은 어 오스만 투르크족이 나반타 강명에 진출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죠. 그래서 이제 동방무역로가 폐쇄되고 동방산물에 대한 증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론도 있죠. 네. 그래서 있는데 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고요. 배경을 보면 그래서 이제 동방산물은 주로 뭐냐, 향신료가 많아요. 향신료는 이제 후추라든지 계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 고기에 이제 뿌려 가지고 먹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그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이제 그 당시 냉장 기술이 없다 보니까 되게 훈제해 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훈제를 하면 이게 이제 고기 냄새가 너무 진한 거야. 네, 그래 갖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후추나 계피 같은 것들을 뿌려 가지고 먹었던 건데, 후추나 계피 같은 향신료들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 갖고 인도라든지 칠레온, 네, 오늘 스리랑카, 네, 몰라카 제도 있죠. 몰루카 제도 같은 데서 생산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얘네들은 유럽에서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이라든지 아랍상을 거쳐서 콘스탄티노를 거쳐서 이렇게 유럽에 건너오면 어떻게 돼요? 비싸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유럽의 끝, 지중해 끝이 포르투갈, 에스파냐죠.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입장에 올 때는 이런 동방산물들이 자기 쪽에 올 때까지 몇 배나 더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불편했고, 또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걸 운반하면서 그 당시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동방상무를 이제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뭐냐면 소외가 됐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 입장일 때는 이들을 값싸게 구하고 하기 위해서는 신항로를 개척해서 직구매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또 막대한 이득도 챙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 동기도 있어요. 네, 종교적 동기는 이제 이스라엘 싸움 과정에서 성장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동방의 기독교를 전파하여 이슬람교에 대한 타도였고 염원을 가졌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그 서양에서는 어떤 것들이냐, 프레스토 존이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성 요한 사제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프레스트 존이 통치하는 지역이 어딘가 있다. 아프리카든 저쪽 지역이든 아시아든 그 있어갖고 이들과 손을 뭐냐면 맺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슬람 세력을 타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종교적 동기가 또 강했던 것은 포르투갈, 에스파냐에서 그 당시 이슬람과 투쟁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형성이 됐잖아요. 자, 이런 것도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5세기 때 이 성요한 사제가 통치했던 곳, 프레스토 존이 있었던 지역을 어디로 이제 봤냐면 에디오피아 지역으로 본 거야. 네, 에디오피아 지역은 지금도 기독교를 많이 믿죠. 그 주변에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둘러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는 오래전부터 기독교 왕국이 있었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마르크 폴로의 동방 경문론을 통해서 동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커졌다. 물론 이제 그 동방 경문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약간 그 인도, 그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뽕을 많이 쳤죠. 예, 그래갖고 뭐 지방구에 나가는 금과 은이 가득 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하여튼 있고 그럼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도 또 필요하겠죠. 항해 기술이 발달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포트로마이오스의 천문학 개론이 그 뭐냐면 아라빈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돼. 예. 그때 포트로마이오스는 이제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 때 사람인데 이 책 내용이 한동안 잊혀지고 있다가 아라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예, 유럽인을 통해 아라빈을 통해서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있고 추기경이 다행히 유럽과 아랍의 지식을 그 총망 총망라한 이메고 문디인가? 예, 이메고 문디 같은 책을 저술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포틀로마이오스의 저의 지리학의 발견 이런 것들, 예, 천문학 개론이나 이렇게 지리학의 발견 이런 것도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설과 항해설 보는데 해도의 제적과 나침반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나침반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원거리 무역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하기가 발달돼. 원거리 함포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브롤터나 이제 뭐 여러 지역을 가려면 그 당시 그 적들과 마주칠 수 있잖아요. 해적이나 이런. 그래서 그 해적들 격파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 그 배에 함포가 장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결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빠져있던 게 뭐냐면 범선이 만들어져요. 범선.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는 그 주로 어떤 배를 썼냐면 갈린선을 썼어. 갈린, 갈래, 네, 이런 선들인데 이 배들은 노하고 돛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 때는 돛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는 노수 이용해서 속력을 높이고 그런 방법을 썼는데 문제는 이제 대서양이나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 해안지역, 인도양 이런 지역 가려면 이 노를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를 지어도 그 먼 거리에 계속 노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를 없애고 큰 돛을 달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조선소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범선, 정형 범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범선을 카라반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서양사 강좌에 보면 카라반설 같은 여러 이제 범선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돼 있어요. 우리가 조선 기술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이 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권적 통일국가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막대한 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그 리스크 실패할 경우에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국가가 형성되면서 이걸 이제 지원할 수 있죠. 통일국가 입장일 때는 뭐 돈 몇 푼 주고 보낼 수도 있고 뭐 손해 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리스크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어떤 나라, 네. 앞에서 얘기한 그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정복 운동을 통해 이슬람 세력을 몰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경제적인 강력한 국가 권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로 개척 과정을 좀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중에 제일 먼저 나섰던 그 나라가 포르투갈이에요. 이 포르투갈.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제 그 왕자였던 엘리켄이 이제 그걸 했는데 엘리켄이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목적이 여기 뭐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인도 항로를 개척하겠다. 그런 이제 장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 서해안을 돌아서 그 뭐냐면 주로 이제 여기 지역에 있는 상하나 노예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진전이 돼서 이제 인도까지 나는 항로가 이제 탐험되게 되는데 하여튼 주로 이제 목적이 아프리카 서해안 남하에서 했다. 인도로 항로를 탐험했다보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서 상하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얻으려고 했던 건데
후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서 심왕봉을 돌아가지고 결국 인도 항로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르톨로메 디아즈가 이제 심왕봉을 돌았고 바스코 다가마가 이제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의 캘리커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인도 항로를 발견했다. 근데 이제 인도 항로가 그 당시 이제 인도양으로 갔던 항로가 처음에 서양인이 발견한 건 아니야. 이미 이제 뭐냐면 아랍인지 알고 있었던 항로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알았던 거죠. 예.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포르투갈이 아이고 이게 왜 갑자기 또 튀었나? 예. 포르투갈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그 여기 거점 그 도소들을 점령하죠. 그래서 뭐 아조레스 군도라든지 그다음에 카나리아 군도 이런 것들 이제 점령하면서 가잖아요. 여기를 식민화 시켜서. 그래서 여기 이제 식민지 경험들이 상당히 후에 이제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식민지 통치할 때 유용하게 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이제 누굴 지원했냐면 콜럼버스를 지원했어. 예, 콜럼버스. 잠깐만요. 이게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나왔네. 네, 여기 뒤에 있네요. 예. 자, 콜럼버스는 이제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그 포르투갈 갔다가 내가 이제 가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하겠다니까 미친 소리 듣고 빠꿀 당했죠. 그런데 이제 스페인 갔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사벨 여왕이 후원을 해준 거야. 예, 한번 해보자. 걔가 했는데 콜럼버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사람이 좀 약간 착각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그 당시 가서 절벽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이제 콜럼버스처럼 생각을 못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에요. 콜럼버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구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유럽에서 이쪽 아시아 지역으로 갈 때 그러면 이렇게 가면 상당히 단가가 싸겠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럼 왜 그 생각을 못했냐 하면 여기 유럽하고 아시아의 거리가 상당히 큰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야. 상당히 머리 그래서 지금의 4배 정도 거리로 이제 인식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콜럼버스는 잘못 계산한 거야. 착각을 해갖고 요게 여기가 아니 제 말 잘못했는데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를 몰려보면 4분의 1 정도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생각해서 이렇게 가면 쉽게 갈 수 있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가 생각하는 그 거리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물론 중간에 아메리카라는 식민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대서양과 태평양의 넓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콜럼버스는 대서양 정도의 어떤 크기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인도 건너갈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건너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뭐가 있는가 몰랐던 대륙이 있었죠. 이 아메리카 대륙.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 지금 서인도 제도죠. 서인도 제도 도착하니까 거기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디안이다, 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결국에 서인도 제도의 하나인 살살바도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제 발견된 그 대륙을 신대륙이 아니라 인도의 어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대륙이라고 이제 인식하게 된 것은 아메리카 베스푸치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가끔씩 이제 예전 그 아메리카 지도를 보면 콜럼버스 지명이 또 많아요. 콜롬비아도 거기 나왔죠.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토로데스 신뢰 조약을 맺게 되는데 배경을 보면 자 이때 이제 콜럼버스 1차 항해 후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니 영토 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교황 알렉산더 6세가
베르덴 제도 서북 500km 해상에서 상상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발견된 육지는 경계선 서쪽은 에스파냐, 동쪽은 포르투갈 이렇게 이제 정했죠. 근데 포르투갈이 이거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항의한 거야. 참고로 이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더 서쪽으로 1300km까지 더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여기 보시면 그래갖고 원래는 여기를 그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해서 다시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이 와가지고 여기 그었어. 갑자기서. 그래서 이제 이 브라질이 나중에 요 선에 입각해서 왜냐면 그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남미의 식민지 거의 대부분 스페인 식민인데 브라질만이 포르투갈 식민지가 된 거야. 네, 이런 것들. 포르투갈은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했고 이 브라질을 나중에 꿀꺽 먹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토로 데 실라스주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사라고사 조약이 있어요. 이거는 토로 데 실라 조약이 있고 뒤에 있나? 사라고사 조약은 좀 뒤에 있죠. 뭐 1529년에 맺어진 거죠. 뒤에 아마 있을 건데 이거는 몰라카 제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스페인이 그 포르투갈에게 몰라카 권리를 매도하면서 몰라카 제도가 그 뭐냐면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기존 동방 그 17도선을 경계로 설정했던 것이 사라고사 조약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 헨리 7세 후원 캐나다 동해안에 도달했고 그 캐나다와 이제 그 아메리카 식민지가 영국 식민지가 됐던 배경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파스푸치 아파치 얘기했죠. 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니아 후원을 받아서 토르데시우스 조약이 새로 발견된 영토는 에스파니아 것을 생각해서 계속 뭐냐면 서쪽으로 갔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를 했다. 요 뒤에 이제 사라고사 조약이 있네요. 그래서 마젤란은 도중에 가다가 이제 필리핀 지역에서 이제 원주민과 싸움 과정에서 그 죽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필리핀은 이제 원래 따로 명칭 얘네들끼리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필리핀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게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한동안 이제 스페인 식민지가 돼요. 그리고 마자단이 거기에 죽고 나서 그 부하들이 또 계속 항해를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유도부 들어왔죠. 세계 뭐냐면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식민활동을 볼게요. 자, 포르투갈을 보면 시작된 게 15세기 바스코 다마가 인도 항해를 발견해서 동방경유를 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동방경유의 목적이 있어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초창기 때는 식민지를 만들었던 게 뭐냐면 후추나 계피 같은 향신료를 얻기 위한 거야. 이게 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향신료가 상당히 중요했어. 그래서 동인도 제도나 몰라카 제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동인도 제도 각종 항로를 말라카는 오늘날 말레이시아 있죠. 여기 인도네시아 있고 그래서 여기 지나는 항로가 이제 물라카 해협이 있어요. 예, 물라카 해협. 그래서 여기에 물라카 왕국이 있었군요. 물라카 왕국. 이 물라카 왕국을 누가 점령해? 포르투갈이 점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캘리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고아 이런 것들 점령했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좀 약간 이제 그 방향을 잘 설정한 게 뭐냐면 이 포르투갈이 인구가 그 당시 2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노렸던 그 대상들은 인구가 수천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들을 다 일일이 점령할 수 없겠죠. 그래갖고 되게 해양 지역의 요충지, 그러니까 향로 무역의 요충지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말라카나, 그 다음에 그 캘리코나, 그 다음에 고아나, 호르무즈나 이런 식으로 항로를 가지고 오는데 그 필요한 중요한 요충지만 점령하고 내륙 지역으로 가진 않고요. 그 주변에만 통치를 했어요. 이 주변에만. 왜냐면 깊게 들어가면 또 그 지역의 토착 왕국들과 싸워야 되잖아. 근데 그 많은 병력이라든지 어떤 물자들이 없었거든. 포르투갈은 인구 하도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누가 세웠냐면 그 뒤에 누구야 이름이 아부케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진리에서 그렇게 했다. 거점 확보 전략.
그래서 이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 쉽게 이제 했던 게 이스람사인들이 예전에 인도양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배를 탈 때 함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무기를. 근데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은 자기에다 함포를 가지고 있었죠. 배를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갖고 말 안 들으면 그 당시 그 이슬람 상인들 배를 쳐부시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격파를 시켰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부갈크가 그 당시 호르몬조나 고아나 말라카나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이제 장악을 해갖고 결국에 이제 뭐냐면 항공무역을 독점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마카오까지 무역을 결정했죠. 마카오는 그 명나라 때 이제 포르투까지 장악했던 곳인데 여기 이제 좀 사연이 많아요. 중국이 그 마카오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어. 여기가 포르투까지 장악했는지. 왜냐면 명나라 정부가 썩어 빠져갖고 그 당시 이제 포르투갈이 한간들을 이제 뭐냐면 뇌물을 줘갖고 마카오에 조그만 조차지를 만들어요. 중국 정부, 중앙 정부 모르고 이게 청나라도 이제 넘어가서 청나라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항 후에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이제 자기 거주민들 많이 산다고 해서 정식으로 이제 조차지를 만든 거죠. 예, 조개지는 할양받은 거죠, 마카오가.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마카오에 거점을 만들었다. 그래서 무역화재들 거점을 설치했다. 자, 성공한 이유는 아부게르크가 거점과 무역로를 짓기 위해서 몇 군데 군사기지만 설치하고 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거. 그 이상으로 영토를 요구하거나 점령하지 않았는데 토착사역과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회피하고 오직 무역과 상업 같은 이익에만 전념했다. 그게 이제 포르투갈 입장일 때 최선의 선택이겠죠.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르투갈의 인구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냐면 모든 영토를 통치하고 그런 역량이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을 보죠. 포르투갈이 주로 동남아시아나 이제 이런 지역에 많이 진출한 반면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 신대륙에 많이 진출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복자들이 콩키스타도인가 이런 정복자들이 뭐 멕시코 지역의 아지테 문명을 정복하고 페루 지역의 잉카 문명을 점령하죠. 그래서 아지테 문명을 코데스, 잉카 문명을 피사소 이렇게 이제 점령했는데 아주 쉽게 점령했어요. 적은 무기로 병력을 이용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무기 자체가 이제 상대가 안 됐죠. 주로 이제 이런 지역들은 주로 이제 청동기는 거의 없었고 상징적인 이제 장식문 만들었고 주로 석기를 사용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일단 철기나 대포 이런 것들 무장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즈테크나 이제 아즈테 문명, 잉카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피지배층들의 어떤 반발이 컸죠. 그래서 나중에 서양인들이 들어왔을 때 주로 이들과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천연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또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신대륙 경험을 보면 식민지 에스파냐 왕국과 별도 국왕에 직속되고 이에 통치에 별도의 왕 실레이가 존재했다는 것. 현재는 국왕이면 총독과 지방장관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복자들, 콩키스타도들이 직접 통치를 했지만 국왕이 쫄 때는 얘들한테 이제 직접 통치 놔두면 안 되겠죠. 일종의 개인 영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을 제거하고 주로 자기가 직접 임명한 총독과 지방장관을 임명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정복자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얘기야. 영지를 농민들의 공납을 징수할 수 있는 에코미안다 권리가 있죠. 예.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에코미안다. 물론 이제 에코미안다 제도는 나중에 좀 없어져요. 나중에 이제 국왕이 총독과 이제 지방장관을 임명하면서 에코미안다 제도를 없앴죠.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도 자기 신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대규모 목장과 경영을 했고 대농장을 발달했다. 그래서 주로 특정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사탕수와 담배를 재배하는 플란테이션 노금이 발달을 했다. 처음에는 이 플란테이션 노금을 할 때 원주민들을 많이 끌어다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원주민들이 이제 많이 죽죠. 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들어온 천연두나 패스트 등등 해갖고 거의 뭐 90%가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원주민은 이제 보호해주고요. 기독교를 개종하는 등 보호해주고 대신에 아프리카 노예를 데리고 오죠.
일단 노예들,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은 그 일단은 또 체격이 크고 그리고 또 저항력도 있죠. 명령도. 그리고 이제 또 근면 성실해요. 예,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기후 환경이 남미 지역의 기후 환경 비슷하다 보니까 이들을 끄집어내서 아프리카 노예를 이용했다. 예.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에코미안다 제도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봐주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이타 제도라든지 등등 있는데 여기가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 할게요. 제가 이제 강독 시간 때 그 관련된 사형사 강좌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신학로의 이제 개최 결과를 볼게요. 그러면요, 요걸 보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식민지 경영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하는데 뒤에 있긴 하는데 여기에 살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보죠. 자, 보충 페이지 보면 여기 몇 페이지면 395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각국의 식민지 경영을 보는데 초창기 때 주도했던 세력들이 에스파냐죠. 16세기 후반 포르투갈. 그래서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대륙이 냈지만 필리핀 직전에 원주민의 혹사한 악탈 무역 때문에 곧바로 이제 쇠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을 장악했던 것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17세기 전반에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갖고 자바의 바타비아, 자카르타를 지금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그래서 영국 세력을 축소하고 아메리카의 무역을 독점하고 초창기 때 이제 북미 지역을 장악했던 건 네덜란드예요. 나중에 영국에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그 플랜테이션 같은 단작 경영 방식을 했다. 외국 자본 기술과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했다는 거. 자, 영국도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인도 중심의 무역을 하고 버지니아를 식민지하면서 북미 지역을 장악하죠. 그리고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이렇게 하죠. 예.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캐나다 지역의 퀘벡시를 전사해. 그래서 또 그 미시시피 강 유역을 점령하죠. 뉴이질레나 지역을 점령하죠. 예전에 한번 나온 건데 인도 서부에 진출했다가 벵골 문제로 싸웠다가 플레시전투에 깨지죠. 그래서 결국 인도를 포기하고 인도 차이나 지역에 진출했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 쟁탈전 과정에서 왕조적 이해관계와 세력 균형의 유지가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는 뒤에도 다시 얘기했지만 국가 저기 이제 유럽에서 왕조 전쟁이 일어날 때 4번에 걸쳐 식민지 전쟁도 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마무리한 그 조약이 파리 조약이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 전쟁이 이제 거의 100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제2차 100년 전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파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런 순서에서 이제 그 식민지 경영을 했다. 패권이 바뀌어졌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중상주의 정책이 일환으로 실시됐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신학력 개칙의 결과를 볼게요. 요게 이제 뭐냐면 중요하죠. 이게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신학력에서 앞에 이제 배경이나 개척 과정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요 가격혁명이나 나오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상업혁명 여기 딱 있어. 그래서 신학력 개척이 다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가격혁명하고 상업혁명 보세요. 이게 제일 가성비가 있는 공부 방식이야. 가성비, 시성비가 있는 교육 방식, 공부 방식이죠. 자, 그러면 신학력 개척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일단은 첫 번째로 생활상의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생활상에 큰 변화가 있고, 그다음 가격혁명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 중심지가 이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 유럽 세계가 팽창을 했죠. 그래서 국제 경쟁이 어떤 격화되고 분업화가 일어나고 상강무역 같은 것도 일어났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생활상의 변화를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87번입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 87번입니다. 자, 동방에서 이제 동방물산이 대량으로 싼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진물이나 영국산 차, 그 다음에 향신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대량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아메리카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또 들어오게 돼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 보면 이제 금과 상아가 중시했지만 또 흑인 노예가 점차 그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신대륙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상강무역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 흑인 무역을 이제 공급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에스파냐 왕실이 갖고 있었어요. 왕실이.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이후에는 누가 갖게 되냐면 영국이 갖게 돼. 그래서 영국이 흑인 노예의 중심, 그 노예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사탕이나 옥수수, 감자, 담배 같은 게 유입돼서 유럽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옥수수나 감자는 부황작물로서 유명하죠. 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포르투갈에서는 타바코라고 불렸는데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지역에 건너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건너게 되죠. 그 다음에 대서양의 상강무역이 성립됐다. 상강무역은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혁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가격혁명이 3번이 나왔어. 되게 중요한 거야. 가격혁명이. 가격혁명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 이 당시 막대한 양과 금의 은이 유입되어져 신대부터. 그래서 이제 은호 화폐를 주저하면서 통화량이 증가되고 당연히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돼. 물가 상승이 나고. 그래서 16세기 초를 기준해서 1세기 동안 물가 2배에서 3배로 뛰게 되는데 이런 대규모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격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격혁명 때 유리한 계층과 불리한 계층이 뭐냐? 이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유리한 계층은 상인이나 생산업자 등 신흥자본가들, 상업자본가들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유통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인데 생산업자보다는 얘네들을 이제 초점해서 상업자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 하여튼 이 자본가들 입장일 땐 자기 돈 가지고 뭐냐면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랑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그 대륙 신대륙 가서 물건을 떼우는 과정에서 배를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막대한 자본을 필요해요. 다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은행 이런 데에서 빌리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명목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실제 이자율이 그만큼 돈값이 떨어지니까 떨어지겠죠. 이득을 본 거고. 자, 농민 입장일 때도 상당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소작인들 입장일 때는 땅을 빌렸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만큼 이제 돈을 지불했는데 명목지대에 비해서 실제지대가 인플레이션 떨어지니까 농민들에게 유리하죠. 물론 이거는 뭐 지주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왜냐면 지대의 값을 높이면 또 할 말이 없겠지만 하여튼 이제 교과서나 이런 개론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불리한 것은 이제 고정된 지대 수입을 가진 지주, 그다음에 임금 노동자들 불리하다. 예, 이런 것도 있죠. 인플레이션 뛰는 거. 지금은 이런 게 통하지 않죠. 예, 지주나 임금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받거나 임금 노동자들은 이제 파업을 해갖고 어떻게 받든지 그러겠죠. 근데 이제 공무원 같은 교사들은 노조가 없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나도 그냥 정부가 월급을 안 올려주면 그냥 땡이 뻔 장땡이죠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쫄쫄 굶고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윤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 어떻게 살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상업혁명이 있어요. 상업혁명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강대한 새 시장, 남미나 아시아 그런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제 했던 건데, 자, 식민지 확보를 통해서 원료 공급지와 거대한 시장의 출현은 유럽인들과 상인과 제조업자의 전례 없는 자극과 기회를 제공했고 유럽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요. 중세적 길드 체제가 해체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 이제 가격혁명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가격혁명 때문에 금과 은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제 시장들이 형성되잖아. 아이고 이게 왜 시장들이 이제 확대되죠.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이제 동방산 물
확장, 동방불자도 오고 금강은이 막 유통이 되니까 사람들의 구매 욕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올라가죠. 근데 종전의 길드 체제 가지고는 그 막대한 생산품을 뭐냐면 구매 욕구를 충족할 수 없죠. 왜냐하면 중세 길드 같은 쭈푸트 강제가 있어서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 다 뭐냐면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상업자본가들은 이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품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곽적인 농촌 수공을 가요. 이 농촌 속에 이제 그때 직인들이 많았거든요. 기술력은 갖고 있었지만 더 이상 길드 체제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선대제 형식으로 자금이나 기구나 그런 직물 기구나 이런 것들 줘.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선대제 형식으로 해갖고 물건을 찍어내죠. 그래서 이제는 중세 길드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농촌 수공을 중심한 직인들 중심으로 뭐냐면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중세식 길드가 점점 해체돼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시민계층의 이제 형성과 자본주의 발전에 본격화된다. 그래갖고 이때 이제 등장한 그 자본을 상업자본이라고 해요. 상업자본은 유통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부를 축적한 자본들 얘기야. 그래서 산업혁명 때 이제 이게 산업자본이 등장했고 나중에 산업혁명 때는 산업자본들이 등장하죠. 산업자본은 직접 생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야. 나중에 다시 정리할 텐데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상업자본들은 그 아시아나 그 당시 아메리카 지역에 가서 싼 값으로 물건을 떼어가지고 그 당시 유럽에 좀 비싼 값을 갖다 팔면서 막단 이득을 챙기죠. 그리고 근대적 기업이 추천되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신한균 개척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신한균 개척을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잖아요. 큰 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금도 많이 들어가죠. 한 사람의 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 처음에는 이제 왕이 서포트 해줬지만 그것도 매번 그러니까 다 대주주는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이 주식회사를 만들어갖고 그다음에 주식의 발행 정도에 따라서 신한은행에서 가지고 온 물품들을 나눠주는 권리를 줘요. 그만큼 리스크도 그 주식의 발행 정도에 따라서 제가 짊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주식회사고 자 인호회사는 대표적인 정경유착의 산물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산업자본과 연결돼서 돈을 받고 정치 자금을 받고 특정 지역의 독점권을 이제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동인도 회사나 뭐 서인도 회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영국,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그다음에 금융제도가 발달해서 은행이 발달되고 어음제도 같은 것들이 발달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 상품이 다양화되죠. 대중적 상품이 대두되고 대규모 동방상물들이 유입되죠. 설탕, 차, 담배. 그래서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들 폈다가 나중에 일반인도 기후로 전환되고요. 기후품으로 전환되고 특히 옥수수, 감자 같은 경우에는 부황작물로서 서민들 식생활이 개선됐다는 거죠. 옥수수가 이제 감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유럽인들이 이걸 잘 안 먹었다고 그래요. 예, 못생겨서. 그리고 되게 유럽인들은 이게 감자가 땅에 뿌리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그 해서 나는 식물은 안 먹었다고.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악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 밑에 악마들이 지배한 지역에서 그 땅속 밑에 악마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곳에서 감자라는 것이 나오니까 안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돼지들이 먹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프리든 2세가 이제 뭐냐면 감자를 널리 보급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감자밭을 이제 뭐냐면 지키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귀족들끼리 먹으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야. 먹고 싶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먹고 싶은데 자기는 좀 못 먹게 하고 이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니까 이때부터 이제 감자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몰래 이제 감자를 캐가고 그리고 먹기 시작했다고요.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면서 감자가 널리 보급됐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인도의 면제품이 향상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영국이 인도의 면제품을 수입국이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다시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 면제품을 갖다 팔죠. 인도는 이제 원료 공급지가 되는 거고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교역량이 급증하고 이윤과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상업자본이 형성이 됐다.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상업자본은 유통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된 자본들 얘기하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
형성된 산업자본하고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얘네들은 또 이제 정경유착이 이제 그 통해서 나중에 독점권이 얻게 돼요. 그 나중에 등장한 이제 산업자본 입장일 때는 이 상업자본이 갖고 있는 독점권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비판하면서 이제 이 독점권을 이제 깨고 자유무역을 또 강조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일어난 상업사의 큰 변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독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거쳐서 상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국제적 분업체제도 발전이 됐다.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 안 적어놨네요. 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심화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죠. 그래서 원거리 무역하고 국제 무역할 때도 지역별로 분업체가 형성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한 국가에서 모든 걸 생산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유럽에 맞는 이제 비교 우위의 상품들을 특화시켜 갖고 상호 이제 교환하는 그런 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 긴밀성과 의존성이 되는데 오늘은 세계화 체제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업금융이 발달돼. 그래갖고 이제 상업금융보다는 산업금융이 맞겠죠. 산업은행 상업금융.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인데 특히 이제 17세기 때 그 네덜란드가 상당히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 원래 이제 스페인이 중심이었는데 스페인이 이제 지리산의 발견 이후, 아니 스페인이 이제 제정복 운동 이후에 유대인들 쳐내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도와줬던 유대인들 쳐내고 기독교를 강요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네덜란드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가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이런 데가 그 금융의 중심지로 떠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주식이라든지 그다음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융 결제 이런 등등 시스템이 다 처음엔 네덜란드로 갔던 거야. 예.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당시 금융의 중심지로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식량 생산을 하는데 목재나 뭐 밀은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죠. 이전에. 그냥 남미 지역에서는 기금속, 플랜테이션 작물들을 생산하고요. 아시아는 이제 향신료, 차, 면직물들 유럽에 수출하고. 자, 항상 근데 유럽에서는 줄 게 없잖아. 유럽에서는 모직물밖에 주는데 모직물을 더운 나라에서 그걸 입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사니까 주로 이제 유럽은 적자를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받은 금과 은을 통해서 메꾸려고 했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시아 무역과 계속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역교동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역교동 이게 역교동 내용이 있죠. 갈색책에. 아프리카는 노예를 공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무역의 중심지대가 이동했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무역이 쇠퇴되고 대서양 무역이 뭐냐면 발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탈리아 북부 도시나 그다음에 남부 독일, 북부 독일, 그래서 한자 도시들. 그래서 한자 동맹이 쇠퇴한 배경이 됐던 것이 지리산의 발견 때문이에요. 발트해나 북해 중심지의 무역이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서양 지역의 도시들이 발달됐다. 그래서 16세기 전반 때는 주로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에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 안트페르펜인데 이 안트페르펜은 오늘날 프랑스 지역이 이제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16세기 후반 때 이제 무역 패권이 영국, 프랑스로 넘어가니까 영국의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프랑스, 특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교과에서 나왔지만 그 금융의 중심지야. 그 당시 금융. 유대인들이 많이 여기 모여 살고 있죠. 그래서 스페인부터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갔고 금융의 중심지로 부각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이제 금융계에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금융을 투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얘기가 이제 암스테르담이 이제 그 중심지였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때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세계가 팽창을 하죠. 유럽인들 식민 활동이 많아졌고 국제 경쟁이 격화됐고요. 그 다음에 동서 무역의 직접적인 접촉이 확대되면서 이때 가서 이제 뭐냐면 유럽 주도의 의미의 세계사 성립됐다. 이렇게 세계사라는 건
지구 전체 뭐죠? 지구사들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따로따로 놀았는데 요게 연결되면서 하나로 이제 연결되면서 세계사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도 반영이 됐죠. 세계사 교과서에도. 그래서 예전 세계사 교과서 보면 그 지리산 발견 이전에는 주로 문화권적인 방법론으로 조직이 됐어요. 내용 조직인데 이때부터는 지리산 발견 이후부터는 내용 조직이 이제 주제 중심 방법 바뀌게 되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유럽 중심의 어떤 세계관 반영되긴 했는데 세계사 교과서는 뭐 그렇게 적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각무역 볼게요. 이 삼각무역은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문제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IT 나올 때 IT가 이제 흑인 국가잖아요. 흑인 국가에서 이제 삼각무역을 통해서 흑인들이 많이 유입돼서 IT로 유입돼서 그 당시 이제 그 IT 독립운동의 배경이 됐던 거죠. 흑인들이 여기 IT가 이제 그 흑인들이 많이 유입이 돼갖고 왜 IT가 이제 흑인들이 많냐 그 관련된 예문이 있어요. 삼각무역 통해서 많이 유입됐다. 그래서 IT 독립혁명과 관련하고 한번 예문으로 나왔던 건데 삼각무역 자체가 이제 수능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원래는 오리지널 그 경기도 서브 노트에는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는 따로 제가 이제 신화규제에서 빼왔는데 요걸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자, 유럽인들이 이제 도래 이전에도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무역도 행해졌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노예무역은 그 이슬람 상인들을 중심으로 했죠. 인도양 무역이나 사하라 횡단 무역 등을 통해서 했던 거고, 그때는 노예 외에도 뭐 상아나 한감 등등은 이제 교환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이제 나중에 들면 이제 이슬람 상인에서 유럽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슬람 상인을 했다가 유럽으로 바뀌게 되고, 유럽도 처음에는 앞에서 얘기한 스페인들이 이제 그 노예 독점권을 갖고 있었죠. 판매권을.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그걸 대행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삼각무역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각무역 도표를 좀 잠깐 보면요. 자, 삼각무역은 일단은 이제 영국이 주도를 했고, 그 당시 아프리카 연해안을 두면서 아프리카 수장들에게 면포나 무기를 줘요. 그래서 아프리카 수장들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 그 주변의 부족들 침략해 갖고 그 가지고 오죠, 포도들. 그러면 영국이 이제 이거를 중남미 북미나 중남미 아메리카 지역에 수출을 하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올 때 그 영국 건너올 때 설탕이나 담배나 럼주나 이런 것들도 영국에 들어오죠. 그래서 노예를 매개로 해갖고 이렇게 이루어진 무역이다. 그러면 그 당시 아프리카 노예가 북미 식민지나 그 다음에 이렇게 중남 아메리카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뭐냐 플랜테이션 농업이 많이 나졌어요. 설탕, 사탕수수죠. 사탕수수, 담배, 모카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북미 식민지에서 버진이나 그런 데서는 노예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주로 이제 뭐냐면 자장농 중심의 소농 중심이었고 인력들도 주로 백인 노예라고 하죠. 그다음 계약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그 중남미 그 아메리카 스페인 지역에서 스페인 식민지에서 노예를 들어서 이제 대농장을 만든 게 가격 경쟁이 높아지니까 이때 북미 식민지에서도 우리 노예를 쓰자고 17세기 중반부터 노예를 쓰기 시작한 거야. 예.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삼각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정들은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각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렇게 했지만 영국이 나중에 이제 노예무역의 중심 국가가 돼요. 예. 자, 그 결과를 보면 삼각무역 결과 보면 일부 아프리카 제국들은 이득을 보죠. 연해안에 있었던 이제 아프리카 제국들은 뭐냐면 이런 서양 세력부터 얻은 무기를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 공격을 내버리죠. 그래서 막단 이득을 이제 얻죠. 노예를 갖다 팔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되죠. 성비 불균형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노예로서 남성 노예고 있고 여성 노예인데 주로 남성 노예를 많이 갖다 그 잡아가니까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부 다처제가 일어났던 거.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대규모 이산,
뿔뿔이 헤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북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흑인 노예 무역은 한동안 계속되다가요. 나중에 19세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가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노예 무역을 금지시켜. 영국에서. 이게 1810 몇 년인가 그래요. 정확한 제가 기억은 이제 연도 기억 못 하는데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10년 정도 있다가 그 노예제 자체를 폐지시켜요. 영국 안에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노예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 배도 이제 납포를 하거나 단속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19세기 넘어가면 각 세 각국이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면 노예 자체를 이제 노예제도를 폐지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노예제도를 유지했던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도 노예제도를 유지하긴 했지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위견이 갈라져서 결국에 남북 전쟁이 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영국도 좀 그렇죠. 왜냐면 영국이 지네끼리 이제 19세기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다 헤쳐먹고 막단 이득을 챙겨 먹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19세기 이후부터는 자유주의 확산되니까 노예 무역을 아예 금지시키고 노예 자체를 없애놓고는 남의 나라 가서 이제 좀 그 노예 가지고 좀 약간 이득을 챙기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막 비난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자세히 되어 있냐면 서양사 강좌에 있어요. 서양사 강좌. 그래서 서양사 강좌 보면 이제 노예와 노예 무역과 노예 폐지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종교개혁을 좀 보죠. 종교개혁.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은 의외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로서 이제 루터하고 칼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뭐 종교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위구르 전쟁이라든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뭐 30년 전쟁.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독립전쟁도 겉으로는 독립전쟁 형태지만 실제로는 종교전쟁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종교개혁을 볼게요. 지금 6시 10분인데 종교개혁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전반적인 좀 내용을 이제 보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에부터 이제 출발하죠. 1517년이죠. 그래서 이제 면벌부라고 하죠. 예. 요즘엔 면제부보다는 면벌부를 많이 쓰죠. 면벌부 판매 반대해서 그 당시 비텐베르크 이것도 지명 이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그 중세에서 기출문제인가 여기 나왔어 지명이. 그래서 95개조 방방문을 공포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뭘 통해서 그다음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 대결 구도가. 예. 그래갖고 뉴턴을 지지한 사람과 뉴턴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뉴턴과 그다음에 뉴턴을 지지하는 반대파들, 반뉴턴 세력들이 이제 했는데 여기 친뉴턴 이렇게시고 그래서 얘네들 1차, 2차 이렇게 이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뉴턴을 지지했던 애들이 제후하고 농민들이었어요. 독일 제후 중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뉴턴을 믿었던 거고 그 다음에 뉴턴에 반대했던 사람은 이제 그 교황하고 황제죠. 얘네들이 짝짝꿍했죠. 왜냐하면 신성로마 황제 입장할 때는 합스부르크 국가인데 그때 이제 교황의 지지를 받고 이제 그 제국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자, 그때 나중에 농민 전쟁이 일어날 때는 바뀌죠. 제2차 농민 전쟁
제후는 계속 있는데 농민전쟁 때 이제 이쪽으로 루터진으로 들어가. 이 농민들 처음에는 농민전쟁이 나니까 루터가 이제 농민을 지지했다가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제후를 지지해 주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농민들은 반루터 진영에 들어가면서 여기 농민전쟁이 주로 독일 중남부 지역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남부 지역은 다시 카톨릭 세력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러들 있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뉴트파는 결론이 되냐? 아우쿠스부르크 종교회를 갖게 돼요. 아우쿠스부르크 종교의 주요 내용들은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게 1565년인가 그럴까요? 이게 1555년인가? 하여튼 그 지역인데 그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배자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지배자. 그 당시에는 하나의 왕국, 하나의 종교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배자가 그 해당 지역의 종교를 선택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지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종교는 카톨릭과 그다음에 루터교회죠. 그렇지만 그 당시 성장했던 칼뱅은 제외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베스턴 팔렌 조약 때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나왔던 내용이 이제 누구냐? 이 사람이 쭈핑 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하기 좀 그런데 쭈빙 그린 스위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 운동하다가 죽게 되고 이걸 이제 프랑스 사람인 칼뱅이 이죠. 그 사람은 파리 대학에 있다가 이단 찍혀가지고 저기 스위스 도망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예정설 같은 걸 주장을 하죠. 예정설은 원래 칼뱅이 처음 주장했던 설은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거죠. 예, 칼뱅이 그걸 좀 재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칼뱅파드는 위그노라고 이제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등등 여기 이제 하는데 프랑스는 위그노라고 하고 그다음 네덜란드는 고이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장로파라고 하죠. 그다음에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이제 뒤에 좀 설명했지만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 자, 그다음에 영국의 종교 개혁을 보자. 자, 영국의 종교 개혁은 헨리 8세부터 출발했어요. 헨리 8세. 헨리 8세였고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비의 이혼 문제 때문에 시작했죠. 되게 세속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적 배경을 깔고 했고 결국에는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져요. 영국 국교회. 예. 영국 국교회는 이게 이제 말은 신교도 가는데 그 원고는 이제 칼빈 교리를 받아들였다고 했거든요. 교리는 신교도고 그치 의식과 이제 절차 같은 경우에는 성사제도가 남았기 때문에 카톨릭 요소가 많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공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직인데 원래는 이제 그 잉글랜드 청교도도 영국 국교도에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도에서 그 당시 카톨릭 요소를 좀 깨끗이 하자, 프리티하자. 그래서 이제 청교도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명예혁명 이후에는 이제 분리돼 나왔죠. 이건 좀 뒤에 있다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개혁 운동 과정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요. 예,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항해서 카톨릭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카톨릭 개혁 운동, 카톨릭 개혁 운동 또는 그 신교도 입장에서 반동 종교 개혁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천주교를 믿는 분도 계시니까 존중하는 마음에서 카톨릭 종교 개혁을 할게요. 예전엔 반동 종교 개혁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예, 카톨릭 종교 개혁.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이는 종교 재판소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수회 그 다음에 그 뒤에 좀 토렌트 공회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기본 교리를 이제 확인하고 그런 건데
예수에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02년 기출문제.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무슨 것도 있었어요. 종교 전쟁도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먼저 순서대로 하면 위구르 전쟁이 있었고 네덜란드 독립 전쟁이 있었죠. 17세기 초반에 이제 16세기 후반 때 일어난 거, 17세기 초반 때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도 이거는 처음에는 위구르 전쟁이나 네덜란드 독립 전쟁이나 30년 전쟁이나 되게 국내 내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각각의 국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세력 분위기 원칙에 따라서 각국이 참여하면서 국제적으로 뭐냐면 발전된 거야. 그래서 결국 17세기 초반에 30년 전쟁을 겪고 나서 베스튼 팔렌 조약을 맺게 되죠. 이 베스튼 팔렌 조약을 통해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돼요. 예.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해석에 좀 문제점인데 하여튼 지금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베스턴팔렌 조약 이후는 하나의 왕국과 하나의 종교나 원칙이 깨지고 이제는 종교는 개인의 문제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네끼리 종교 문제 때문에 막 싸워도 결국 신념이라는 게 강제로 해갖고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믿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그냥 인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서로 간용의 원칙에 따라서 그 뭐냐면 종교의 선택은 개인이 이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자, 요거 이제 하는데 먼저 세 번째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 76번이에요. 제가 세 번째 인증번호 얘기 안 했죠? 예. 자, 요거 종교개혁 발경은 좀 예민하네. 좀 나가다가는 좀 그럴 텐데 일단 루트의 종교개혁 하기 전에 요것만 좀 얘기할게요. 종교 배경만. 자, 일단 유럽 사회 전면적인 변화 양상을 보는데 자, 일단은 그 집권적 통일국가 성립되면서 국가교회 추세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갈리칼리즘 같은 거 개별교회. 이게 중세 말기 때부터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카톨릭 중심의 교황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왕이나 영주들이 교회에서의 노마 유입에 해를 느껴. 왜냐면 교회세 자체가 이제 11조라든지 헌금이나 해갖고 노마 들어오잖아. 왜 우리가 영국, 프랑스인들이 걷던 세금을 이탈리아에 건너오게 하냐, 이탈리아에 주냐. 그래서 있고 이걸 뭐냐면 노마에 안 가면 내가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적 탐락. 그 다음에 고해자산을 이제 노리게 되고 그다음 종교적으로 이단과 신비주의 대조, 번역운동, 위클리프 흡수의 등장.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풍토가 확장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집단이라든지 길드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 이런 것들이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결과 인문주의 결과 개인의 어떤 인간의 발견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개인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집단이나 교회나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획일적인 정신세계가 통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톨릭 내부의 개혁이 실패됐고 그게 콘스탄트 공예인데 콘스탄트 공예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콘스탄트 공예에서 공예를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이제 펼치려고 했지만 그 당시 뭐 백년 전쟁이나 어떤 보수파와 이제 혁신파의 갈등 대립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그냥 공예만 만들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끝나자. 그래서 거기에 다시 논의자 하면서 끝냈잖아. 그 후에는 거의 이제 진전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위클프나 뭐 그 계승자의 놀랜드, 그다음 후스파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그 성격인가 이게 무슨 하여튼 그 전반적인 성격을 보면 중세 카톨릭 교리를 비판하고 초기에 고대 교리를 기한하는 주장. 그래서 앞에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비판했던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부정하고 그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고대 원시 기독교 철학을 다시 복귀하자는 그 주장. 그 다음에 원시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성직자 권능을 부정하고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교리와 의식을 바탕했다. 성격보다는 이게 종교라는 게 낫겠죠. 잠깐만. 종교 교리가 낫겠네요. 그래야지 딱 앞에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시발로해서 이제 뉴토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뉴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일 사람이죠. 예. 그래서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왜 먼저 일어났는가 이걸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독일 정세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일단은 그 도표를 좀 볼게요. 자, 독일은 그 당시 신성 로마 황제가 이제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이제 황제는 뒤에 이게 좀 칼 5세죠. 그래서 이 칼 5세는 그 당시 폰테크를 잘해가지고 오늘날 독일 지역 외에도 그 당시 스페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강대한 이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토를 이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어떤 그 협조가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그 당시 또 이제 합스부르크 왕국은 프랑스와 1세 같은 반려 왕조와 이제 뭐냐면 대립을 하고 있었죠. 프랑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협조가 더 뭐냐면 그 협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 안에 있는 제국들, 독일 제국들은 그 황제 친황제파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반황제파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가 중앙집권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했던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뉴토가 황제하고 교황하고 맞닿으니까 당연히 뉴토와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자 농민들도 이제 뉴토가 이제 평등이 어쩌고 얘기하니까 이 뉴토하고 협조 관계를 했죠. 농민, 뉴토, 독일 제후들이 3일체에서 이렇게 한파가 되고 얘네들이 이제 반대를 했던 이런 세력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1세는 얘네들은 이제 정통적 반려왕 왕조나 뒤에 이제 부르바 왕조의 특징인데 얘네들은 프랑스는 정통적인 카톨릭 국가야. 그런데 카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에서는 그 뭐냐면 신교들을 탄압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외 정책은 또 다르죠. 대외 정책은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는 이 합스부르크 국가를 이제 뭐냐면 견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얘네들 라인을 지지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국내 신교 탄압은 앞장섰다. 그러니까 신교 탄압 받으니까 그때 이제 칼뱅이 원래는 파리 대학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고 스위스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런 프랑스의 정책은 나중에도 이제 계속 보여요. 이런 것들은 리슈엘의 정책이나 리슈엘이나 리슈엘 같은 사람들 있죠? 추기경 출신으로서 이런 정책도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 깔고 이제 밑에 좀 보는데,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